앞으로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지 마세요. 다른 사람 입장은 생각도 안 하시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 돌잔치 때 오라. 그래서 겸사겸사 병원도 들르고 하루 전에 오겠다고 했잖냐. 돌잔치 당일날 오면 되지. 왜 하루 전에 와서 부담을 주시냐는 거예요. 내가 자고 가는 게 그렇게 큰 불만이었냐. 며느리가 당일날 5시간 걸려서 오기 힘드니 전날 오는 것도 괜찮다길래 내 볼일도 보고 온 건데 엄마는 예의를 모르세요. 그럼 집사람이 좋게 말을 하지. 그렇다고 진짜로 전날 오시면 어떡해요? 집도 이사 가기 전이라 좁고 잠자리도 불편해서 서로 불편하잖아요. 너희도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갔잖니. 엄마 집도 작은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온다고 해서 불편해했던 적 없었다. 엄마는 나이 들고 우리는 젊잖아요. 나이 들면 감각이 무뎌지니 이해해 주실 수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다르다고요. 그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냐? 엄마도 너희 오면 불편한 건 마찬가지다. 그래도 자식들 보고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서 안방도 내주고 그랬던 건데 너는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냐?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오해만 쌓일 수 있잖아요. 엄마도 답답한 것보다 이유를 아는 게 더 좋잖아요. 네가 정 그렇다면 앞으로 오지 않으마. 내가 네 집에 하루 머무는 게 그렇게 싫다면 다시는 안 오는 수밖에. 싫은 게 아니라 서로 편하게 모텔이나 호텔을 이용하자는 거예요. 저희도 엄마 집에 갈 때 그렇게 할 테니 엄마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배려해 주세요. 배려라는 말을 듣고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의 말에 저는 졸지에 배려 없는 엄마가 되고 말았고 며느리에게는 눈치 없는 시어머니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들 집에서 하루 머문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제가 하루 일찍 와서 주무시고 가라는 며느리는 자리에 있지도 않고 아들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아들네 방문했던 그 전날을 떠올렸습니다. 손주 돌잔치 왔다가 이렇게 비참하고 가슴이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금지 옥엽으로 키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늦장가 보낸 후 자식을 낳으면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줄 알았는데 저는 그저 눈물만 나는 심정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8년 만에 얻은 귀한 손주의 돌잔치라 제법 큰 홀을 예약했는데 그날 지인들의 스케줄이 많았는지 올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 해서 꼭 어머님께도 멀지만 발걸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의 돌잔치였기 때문에 저도 가고 싶었지만 거리가 멀어 고민이 되었습니다. 11시에 돌잔치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첫 차를 타도 아슬아슬하게 맞출 것 같아서 다 끝난 후에나 도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망설이던 저는 며느리에게 손주 옷이라도 한 벌 사주라고 돈만 입금하려고 했지만 며느리가 그래도 하나뿐인 손주이니 할머니들 다 기억에 남게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신신당부해서 하루 전날 와서 주무시고 가시라고 해서 고민 끝에 아들 내외 집에 갔다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2세 강선주라고 합니다. 제 아들은 49세 김영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며느리는 45세 이수진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50대 늦기 아빠들이 많이 나오던데 아들은 아직 50이 되지 않았지만 49세의 자식을 둔 늦깎이는 맞습니다. 아들을 꼭 닮은 손주를 보니 옛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들이 귀농을 하겠다고 하면서 시골로 내려와 함께 살았었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사람들과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벗어나고 싶다며 회사에 사표를 내고 귀농을 한 것이었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돈 벌려고 농사 짓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시골에서 살았지만 농사를 포기하고 조그맣게 식당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저 혼자 그 식당을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단골들 덕분에 그럭저럭 먹고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농사로 벌이가 변변치 않자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다른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며느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집은 서울과 시골 중간 지역인 경기도 평택에 있었는데 공장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사업을 하며 며느리와 인연을 맺었고 두 사람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들어보니 사돈들은 태국에서 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돈들이 식당 운영에 바빠 도저히 한국에 나올 시간이 없다 해서 저는 그 덕분에 상견례하러 아들과 예비 며느리와 태국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무서워서 동네 사람들 친구들 다 해외여행 1번씩 가자 했는데 안 간다고 했던 저였습니다. 그렇지만 상견례는 어찌 되었건 해야 했기에 눈 딱 감고 비행기를 탔는데 며느리가 고맙게도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귀가 멍멍하고 얼얼한 가운데 밖을 쳐다보았습니다. 밤에 출발한 비행기라 서울의 야경이 무척이나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급히 예약하느라 저가 항공으로 와서 기내식 같은 건 없어요. 출출하시면 라면 사드릴까요? 아니다. 됐다. 저녁 든든히 먹고 와서 괜찮다. 그나저나 처음 타보는 비행기인데 이것도 생각보다 탈만은 하구나. 제 말에 며느리는 웃음 지었고 그 웃음이 너무 예뻐서 정말 제 딸이 생긴 것만 같아 흐뭇했습니다. 아들은 피곤했는지 목베개를 가져와서 깊이 잠들었고 제가 옷을 벗어 아들의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어릴 때부터 뭔가 덥지 않으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덮어주었고 며느리에게도 그 사실을 말해주니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제가 사돈들에게 어떻게 서울에서 태국까지 넘어가 한식당을 차리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하길 오빠가 여행을 좋아해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태국 사람과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올케는 의사인데 태국에서도 하이클래스 교육을 받아 잘 산다고 했고 태국에서 한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부모님과 함께 한식당을 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랬구나라고 답하며 그럼 너는 왜 태국에 가지 않았어? 온 가족이 태국에 있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일단 시집도 가지 않았고 고국이 더 좋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교육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저는 같이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외국에서 한식당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데 며느리 친정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 대단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남편이 물려준 백반집을 운영하는 저로서는 괜히 비교가 되어 주눅이 들었지만 티는 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어색한 순간이 지나가고 드디어 태국 스완나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뜨거운 열기가 확 몰아쳐 습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더운 데서 어떻게 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밤에도 날씨가 매우 더웠습니다. 오밤중에 택시를 타고 사돈네 집으로 향했는데 며느리는 오랜만에 부모님을 뵈러 간다고 했습니다. 1시간 넘게 달려 도착한 곳은 어느 태국의 주택이었습니다. 사돈 총각이 태국의 하이클래스 여자와 결혼했다고 하더니만 과연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방도 여러 개였고 집 안에는 도우미도 2명 있었습니다. 2층짜리 집이었는데 손님방으로 2개를 내주었고 하나는 아들이 쓰고 다른 하나는 저와 며느리가 같이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결혼할 사이라 아들과 며느리가 같이 방을 쓰라고 했지만 아무래도 결혼 전이고 친정이다 보니 신경이 쓰였나 봅니다. 저는 피곤함이 몰려와 순식간에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사돈 어른들을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들은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고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안사돈도 함께 인사를 나누며 덕분에 좋은 곳도 보고 호강하고 있다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한식과 태국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며느리가 태국 음식을 한번 맛보라며 권했지만 제 입맛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한 입 먹고 나니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정성껏 차려준 사돈들을 생각하며 억지로 삼켰습니다. 물을 벌컥벌컥 마시니 이제야 살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식을 위주로 먹으며 사돈 내외와 아들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했지만 식당 오픈 준비를 해야 한다며 저녁 때 다시 보자고 했습니다. 아들도 그 사이에 며느리와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사돈들의 도움을 받아 태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시차 때문인지 너무 피곤해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양해를 구하고 집에서 계속 잠을 잤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제가 아들 내외 사이에 끼면 안 될 것 같아 눈치껏 행동했습니다. 한숨 푹 자려 했지만 덥기도 하고 남의 나라라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서 빨리 대한민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뭐니 뭐니 해도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스름 노을이 질 무렵 저는 다시 사돈 내외를 만났습니다. 아들 내외는 여전히 태국 관광에 정신이 팔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애들 없는 사이에 사돈들과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태국 생활에 만족해야 하는 사돈들이 있었고 은근슬쩍 대화를 나누며 우리 사위도 직장을 그만두고 농사를 지어봤다고 하던데 사위도 남 밑에서 일할 성격은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돈들은 사위가 사업을 하길 바라는 것 같았고 혹시 한식당에 같이 사업을 하게 끼워주려는 생각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의 결혼 얘기를 나누며 딸이 한국에서 살기를 바란다 해서 한국에 신혼집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결혼할 당시에 아들이 4살이었고 며느리하고는 궁합도 안 본다던 4살 차이로 6살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나이였지만 젊은 사람들의 결혼 정년기가 점점 늦어진다 하니 저는 이해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시집 장가간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국에서 한 번 결혼식을 올리고 서울에서 결혼식을 한 번 올렸습니다. 태국 결혼식은 며느리네 사돈이 돈을 대어 제게 부담 가는 것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와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저에게 자주 전화를 했고 가끔 한 달에 한두 번씩 드라이브 겸 내려와 밥도 먹고 다정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생활이 바빠졌고 연락하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빨리 아이를 갖기를 바랐습니다. 36살이면 결코 적은 나이는 아니니 빨리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일부러 안 가지는 건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는 건지 몰랐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 아이 소식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티를 내면 며느리도 속상할 테니 저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명절 근처에 아들 내외가 저희 집에 왔을 때 저와 친한 이웃 주민 민재 엄마를 만났습니다. 그 집은 다산의 기운이 강했는지 손주가 4명이나 있었습니다. 손주 자랑을 자주 하던 민재 엄마는 저에게 손주 언제 보냐며 흑염소나 한약이라도 먹여야 한다고 조언을 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바쁜 아들 내외가 알아서 잘하겠지 싶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마침 이번에 아들 내외가 왔을 때 민재 엄마가 쓰레기를 내놓으러 나왔다가 눈치 없이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 철우야, 너 결혼한 지 꽤 됐지 않았냐? 올해는 이쁜 손주 데려올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늦어? 네 엄마가 내색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걱정하는데. 아들은 당황하며 저희가 워낙 바빠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재 엄마는 이어서 1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가져야지. 애 없으면 부부 사이도 소원해지고 나중에 낳고 싶어도 못 낳는다니까. 부인 이제 40 다 됐을 텐데 산부인과에서도 안 받아주면 어쩌려고 그래?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 말에 잔뜩 굳어진 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민재 엄마가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반갑게 맞이했지만 아들 내외의 굳어진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아들은 날카롭게 엄마, 혹시 민재 아줌마한테 우리가 애 안 낳는다고 걱정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너희가 알아서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해?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말씀 안 하셨으면 민재 아줌마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이래서 어떻게 편하게 고향에 올 수 있겠냐고요? 라고 화를 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고 화가 난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민재 엄마를 만나면서 애 이야기가 나왔고 제가 걱정했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민재 엄마에게 꼭 한마디 해야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아들에게는 정말 그런 말 한 적 없으니 오해하지 말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밖으로 나가버렸고 아들은 한숨을 쉬며 저에게 저희 결혼 후 아이를 가지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아내가 난임병원도 다니고 있고 시험관 시술만 벌써 6~5번이나 했는데 이번에도 안 됐어요. 엄마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처음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타 다른 사람들처럼 신혼생활을 즐기다
아이를 가지려 미루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티를 내지 않았지만 그런 사정이 있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민재 엄마 때문에 상황이 꼬여 오해를 샀다는 생각에 저도 속상했고 며느리도 속상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온 동네에 소문내고 다니며 아들 며느리가 손주를 못 본다고 뒷담화를 하고 다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그런 게 아니라며 당장 민재 엄마를 만나 확인시켜 주겠다고 했지만 아들은 움직이지 않고 이러면 다음 명절부터는 며느리랑 같이 오지 않겠다고 차갑게 말하며 며느리를 쫓아나갔습니다. 저는 뒤를 쫓아 민재네 집 배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민재 엄마에게 내가 언제 우리 아들 손주 못 낳는다고 뒷담화를 했냐며 따졌습니다. 민재 엄마는 아니면 말지라는 식으로 발을 뺐습니다. 이후 아들 내외에게 잘 말해주겠다고 했지만 저녁 때 아들 내외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민재 엄마는 자식들 집으로 떠나고 없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들 내외는 깨작깨작 먹으며 입맛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전도 먹지 않았고 며느리도 소갈비찜을 좋아했지만 이번에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다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저는 밥상을 차리며 며느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비정아, 옆집 아줌마가 뭔가 오해를 하고 너희에게 실수한 모양인데 나는 정말 너희가 아이가 없어서 걱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손주가 없어도 상관없다. 우리 아들이 너와 결혼해주고 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손주를 기다리시는 마음을 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시험관 시술도 하고 노력했는데 이게 참 하다 보니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과학기술이 발전하기는 했지만 천륜을 맺는 건데 어떻게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겠니? 네가 얼마나 마음 고생했는지 내 마음이 다 아프구나. 정말 노력 많이 했구나. 며느리는 제 앞에서 울먹이며 노력 많이 했다고 했고 저는 그런 며느리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풀게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며느리의 열등감을 건드린 것 같아서 그런지 며느리의 마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그 다음 명절부터 저희 집에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돌아오는 명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버이날이며 생일 같은 날에도 멀더라도 제가 있는 곳까지 와서 항상 챙겨주던 효자 효부였는데 아이 이야기 이후로 저와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 그 다음 명절에는 제가 아들네 집으로 가겠다고 했지만 아들은 거절했습니다. 이번에는 처갓집 부모님을 뵈러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갓집 부모님 얼굴 본 지 오래되어서 아내가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럼 나도 이번에 같이 가면 안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나도 사돈들을 좀 뵙고 싶고 저번에 못다 한 여행도 하고 싶기도 하다고 말이죠. 어머니도 같이 가시겠다고요? 저번에는 내가 비행기도 처음 타보고 긴장이 되어 뭣도 몰라 못했는데 이번에는 여행도 한번 다녀보고 싶어서 말이다. 대신 이번에는 비용은 내가 다 대마. 저번에는 너희가 댔으니 이번에는 내가 내고 싶다. 비행기도 좋은 걸로 예약해라. 다 같이 가족여행 겸 사돈들도 볼 겸 다녀오자. 저는 아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싶어 태국까지 가는 비용을 다 대는 한이 있더라도 가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처음에 아들은 주저했지만 일단 며느리에게 물어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들도 제 진심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요즘 한 동네에서 살면서 내 얘기도 남의 얘기도 남의 뒷담화에 끼지 않는다는 것을 아들도 알고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아들도 그런 오해가 풀릴 거라 생각했고 주저하면서도 며느리와 상의 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기에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도록 전화는 오지 않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들에게 전화를 걸자 난감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저희끼리만 다녀올게요. 실은 아내가 이번에 10번째 시험관 시술을 했는데 이번에도 안 되어서 마음고생이 심해 좀 쉬고 싶어 해요. 어머니랑 같이 가면 괜히 부담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냥 저희끼리만 다녀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그렇구나.
시험관 시술이 힘들다고 하던데 며느리 마음과 몸 잘 추스르게 네가 많이 도와줘라. 며느리가 마음이 힘들다는데 제가 눈치 없이 따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다시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마 며느리가 아이를 가져야 제 마음을 이해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고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외아들의 손주를 낳지 못했다고 해도 전혀 며느리를 탓할 생각은 없었고 그저 둘이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해도 저는 만족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 주길 바랐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제게 서운해하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옆집 민재 엄마가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명절을 쓸쓸하게 보냈습니다. 명절날 너무 외롭고 쓸쓸해서 장사라도 하면서 손님을 기다리자 싶어 식당에 나가 TV를 틀고 기다렸는데 역시나 명절이라 그런지 손님은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다 명절을 보내러 가서 가게 주변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손님을 하나도 맞이하지 못한 채 공을 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 우두커니 TV 화면만 바라보며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며 멍하니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외로움이란 참으로 사람을 초라하게 만드는 힘이 있더군요. 아들이 잘 다녀오기만을 기다리며 그렇게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명절이 끝나고 아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고민을 오래 했는데 아내와 함께 태국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태국 사돈들이 있는데 말이야. 장인어른 장모님 밑에서 일 좀 배우고 그곳에서 자리를 잡을까 고민 중이에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당황해서 저도 모르게 그럼 나는 어떡하냐? 이 엄마는 생각 안 하냐? 나는 어떡하냐? 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들은 그 말에 엄마가 왜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아내와 살기 바쁜 와중에 왜 엄마까지 신경 써야 하냐는 뜻이었겠지요. 장가 가서 더할 나위 없이 기뻤고 떨어져 산다 해도 그래도 한 나라에서 언제든 보고 싶으면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그것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아니고 태국까지 가서 처갓집 어른들을 도와 같이 일을 하고 사업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말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에게 그 얘기를 듣고 하루 종일 불안해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아들에게 그냥 한국에 남아 있겠다는 말을 들어야만 안정이 될 것 같았습니다.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아들은 태국을 가야 한다는 한결같은 말만 돌아왔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며느리에게도 잘 말해보았지만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이가 정한 대로 움직일 뿐이에요. 저는 선택할 권한이 없고요. 그이하고 말씀하세요. 어머님 며느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식당 문을 닫고 직접 아들이 일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아들을 만나는데도 몇 시간씩 밖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아들은 다른 직원에게 제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던지 부랴부랴 나왔지만 눈 깜짝하지 않고 자신의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저한테만 의지하려고 하세요? 엄마, 저 이제 장가 갔고 챙겨야 할 아내도 생겼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셔야겠어요. 아들의 말을 들으니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아들이 다른 나라에 가면 영영 제 곁을 떠날 것만 같아 무서워서 아들을 붙잡으려 했던 것인데 아들은 냉정했습니다. 아들을 향한 마음이 외면당했다는 기분이 들었지만 이미 다 커서 장가간 아들에게는 그게 마음이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생각만 한 것 같아 아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미안하구나. 엄마가 생각이 짧았다. 너도 이제 가장이지. 저번에 보니 너도 엄마처럼 태국 음식이 입에 잘 안 맞는 것 같던데 그래도 처갓집 식구들이 한식당을 해서 다행이다 싶더라. 네가 잘 챙겨주실 것 같으니 걱정 마세요. 그래도 철우야, 혹시 말인데 나도 거기 가면 좀 안 되겠니? 너희 처갓집 있는 곳에 나도 한번 죽기 전에 외국에서 한번 살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아들을 반은 진심, 반은 떠보는 셈치고 물었습니다. 안 된다고 할 것 같았지만 그래도 엄마가 원한다면 같이 모시고 갈게요. 이 말을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그 말 한마디면 저는 아들을 편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말을 꺼냈는데 예상대로 아들은 냉담했습니다. 어머니, 저랑 헤어져서 당장 허전한 마음은 알겠는데요.
엄마는 가게도 있고 집도 있는데 어쩌시려고요? 저는 제 식구들만 같이 가면 좋겠어요. 처갓집에서 신세 지는 것도 죄송한데 엄마까지 가면 제가 면목이 없어져요. 제 생각도 좀 해주세요. 나도 그냥 한번 해본 말이었다. 잘 다녀오거라. 몸 건강하게. 제 식구라는 말이 며느리를 뜻했겠지요. 저는 이미 아들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제 식구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며 서운해서 마음이 울적해졌습니다. 아들은 미동도 없이 바쁘다며 시계를 보고서 멀리 못 나간다고 말하고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장가간 아들은 어머니와 남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떠오르며 그리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거리가 확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과의 그것이 마지막 인사였고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열기가 후텁지근한 태국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덩그러니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중간에 한 번도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오기만을 기다렸지만 전화도 오지 않았고 제가 전화를 걸어도 인터넷 연결이 자꾸만 끊기는지 제대로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제가 일하는 가게 주변의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건물들이 다시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골프장이 들어서고 아파트들이 우후죽순으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보상을 받고 다시 건물을 세울 때까지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년여쯤 지나 다시 상가가 올라갔는데 저는 보상받은 금액에다 최근에 판 땅값을 더해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자리터가 좋아 좋은 혜택으로 상가를 사게 되었고 이곳에 다시 음식점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옛날보다 더 크고 넓은 가게였습니다. 워낙 오래 백반식당을 했기 때문에 간판을 세울 때 간판 사장님의 조언에 따라 신스라는 단어를 붙여 그만큼 오래된 가게라는 점을 강조했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집에서 먹는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청국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오히려 그렇게 편하게 먹을 수 있고 조미료 맛이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게 되어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혼자 할 때는 하루에 손님이 10명도 안 될 때가 많았는데 갑자기 편안하게 친정 엄마가 끓여주는 맛집 같다며 소문이 나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어 돈을 버느라 아들에 대한 그리움도 차차 잦아들었고 돈을 모으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동네 전체가 재개발 예정 부지라 제 집도 아직 재개발 공지는 없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래된 집을 전세 주고 아파트를 사서 이사했습니다. 다들 늙음하게 팔자 폈다고 무슨 복이 그리 많냐고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돈 많이 벌면 자식 없어도 돼. 자식 있어봐야 다 부담이고 근심 걱정뿐이라니까. 이번에 우리 손주 어학연수 간다고 나한테 돈 좀 보태달라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1,000만 원 뜯겼잖아. 그래도 그렇게 해줄 손주 있는 게 어디야. 나는 손주 하나 있으면 다 내줄 것 같은데 언니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나야. 아들 내외에게 어차피 갚을 돈도 좀 있어서 그랬다 치지만 늙을수록 돈 꼭 쥐고 살아야 해. 언니랑 철우처럼 각자 인생 안 보고 사는 게 오래가는 방법일 수도 있어. 오래가는 게 뭐 중요해. 왕래가 없는데 우리 아들 목소리 들어본 지 언제인지도 기억도 안 난다. 언제는 그렇게 자식 자랑, 손주 자랑을 입에 달고 살더니 만 정작 제가 돈을 많이 버니 민재 엄마는 저를 부럽다 여기며 가까이 지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챙겨줄 수 있는 자식 손주가 있는 민재 엄마가 더 부러웠습니다. 서로에게 없는 것들이 부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돈보다는 자식이 더 그립고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눈에 담고 싶었던 제 아들이 드디어 한국에 다시 왔습니다. 무려 3년 만에 다시 온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태국에서 떠나기 전에 제게 연락이 왔는데 저는 그 연락을 받고 얼마나 마음이 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 한국에 갈 거예요. 당분간 사업 때문에 태국에 왔다 갔다 할 것 같긴 한데 아내가 아이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서요. 맘 같아서는 태국에서 계속 살고자 했지만 며느리는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을수록 아이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해 다시 한번 시험관 시술을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온다고 했습니다. 이미 나이가 44살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지려고 부단히도 노력했지만 의술로도 자연적으로도 아이는 찾아와 주지 않았던 걸 보면 이제는 미련을 떨칠 만도 했을 텐데 며느리는 아이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었나 봅니다.
태국보다 의술이 발달한 우리나라로 다시 온다 했고 저는 어찌되었던 아들을 다시 볼 수 있으니 며느리의 결정이 고맙기만 했습니다. 평생 그리워만 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남몰래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다시 볼 수 있으니 기쁘지 않을 수 없었죠. 무엇보다 제 손주를 낳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니 며느리에게 뭐라도 더 해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당장 머물 곳이 없으니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삐끗번쩍한 저희 집을 보며 아들 내외는 눈을 휘황찬란하게 떴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나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일이 잘 되었다. 가게도 넓히고 집도 한 채 더 사서 노후 준비는 걱정 없게 되었어. 이럴 줄 알았으면 태국에서 고생하는 게 아닌데 아들의 이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많이 고생을 했던지 손이 많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처갓집 내외는 아들에게 잘해주었지만 아무래도 일을 할 때는 서로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맙게도 처갓집 부모님들은 가진 돈을 보태면 한식 분점을 하나 내어주겠다고 했지만 아들은 그렇게 요식업에 재능이 없었던지 주어진 레시피를 가지고도 잘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이고 말이죠. 요식업의 생명은 음식 맛인데 음식 맛이 떨어지면 손님을 끌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그것 때문에 처갓집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갈등도 많이 있었고 아내도 마침 한국 가서 아기를 가진다고 말하니 겸사겸사 한국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일단 저희 집에 있으면서 차차 자리를 잡아 나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는 생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어요. 서울보다야 못하지만 골프장 덕분에 주변 상가가 들어와 시골 직원은 번화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희 집에 머물면서 지역 근처 난임병원을 다녔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랑 잘 맞았던지 의사 선생님 좋다며 다시 시험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몸을 생각해서 저자극으로 진행되는 시험관이라 며느리는 많이 힘들지 않아 했고 그 어느 때보다 컨디션이 좋다며 내내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좋지 못했죠. 그러나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고 2달 후에 다시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번이야말로 진짜 기적처럼 임신이 되었습니다. 임신이 2글자만 들어도 참으로 설레었던 단어였습니다. 저와 아들은 간만에 마음이 합치가 되어 얼싸안고 기뻐했고 아들은 심지어 마음고생이 심했던지 펑펑 눈물을 쏟기도 했습니다. 아, 기왕이면 쌍둥이면 좋겠어요. 1번에 2명 낳게요. 아유, 쌍둥이는 안 된다. 또 몸도 생각해야지. 하나 낳고 잘 키우다가 예쁘면 또 하나 낳으면 되고 아니면 하나만 애지중지 키워도 되고 하기사 어머님께서도 철호씨 하나만 낳으셨지요. 그래 나도 철호 하나 키우는데 많이 힘들었다. 너도 낳아보면 알겠지만 애는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예쁘다는 말을 공감하는 날이 올 거다. 저는 며느리와 마주보며 빙그레 웃으며 말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난임병원을 끝내고 동네 산부인과로 옮겼습니다. 벌써 아들과 며느리가 태국에서 온 지 5달이 다 되어가고 있었고 차츰 서로의 존재에 적응돼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하고 합가도 좋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굳이 서울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 시간이 더 흘러 며느리가 만삭이 되면서 더 그랬죠. 그동안 태국에서 모은 돈이랑 전에 가졌던 돈을 모두 합해서 집을 사고 태국 음식점을 차리고자 했는데 저는 요리에 소질도 없는 녀석이 무슨 태국 음식을 차리나 했더니만 솔직히 장인 장모님 한식도 맛이 없어요. 근데도 한식당 잘 되잖아요. 저도 얼추 태국 음식점에 잠깐 일할 적이 있었는데 태국 음식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한국에서 차리면 성공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엄마 사업자금 좀 보태주세요. 아들의 말에 제 2어깨가 또다시 툭 떨어졌습니다. 민재 엄마는 자식들이란 이기적인 존재여서 조금만 마음을 열어주면 부모의 마음을 이용해서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한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다시 설득했습니다. 그냥 엄마하고 이대로 합가하면서 살고 엄마 한식당을 네가 이어받으면 어떻겠니? 백반 전문점이라 뭐 그리 어려울 것도 없. 저는 태국 음식점을 차리지 말고 어차피 엄마가 나이가 많으니 제가 운영하는 한식당이며 집이며 다 네 것이라고 애둘러 말하고 같이 합가하며 살자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우습게 보고 거절했습니다. 그깟 지방에 있는 백반 전문점 식당 얼마나 한다고 잘 돼봤자 지방 식당이지. 서울 가서 꿈을 펼쳐서 돈을 긁어올 거예요. 두고 보세요. 이제 애까지 생겼으니 저를 막을 거는 없어요. 지켜보세요. 제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요. 워낙 돈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사업 아이템에 자신이 있었던지 아들은 서울 빌라 전세를 얻고 가게를 차렸습니다. 제게 보태달라 해서 저도 한 2억 정도는 빌려줬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했더니 아들은 돈만 받고 서울로 이사 간 뒤 연락도 없다가 손주 태어났다고 그때 연락을 한번 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것이 예쁠까 싶어서 당장에 저는 병원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며느리가 부담스러워 한다고 오지 말라 했습니다. 왜냐면 손주가 태어나자마자 황달이 있기도 했고 일찍 조산을 하는 바람에 인큐베이터 안에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손주 걱정이 이어졌지만 아들 내외는 제게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전전긍긍한 속에서 제가 하도 연락을 해 대니 그제서야 손주 괜찮아졌다고 이제 퇴원해서 아기가 집으로 갔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진 몇 장이랑 동영상을 보내주었는데 우리 손주 어릴 적이 딱 제 아들 같았습니다. 너무 예뻐서 저는 산후조리원 비용이랑 병원비 보태 쓰라고 200만 원을 주었죠.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가 없고 당연한 듯 받았습니다. 손주가 자라는 것을 가까이서 보고 싶었으나 서울과 제가 있는 곳은 거리가 얼추 있었습니다. 매번 제가 사정을 해야 영상통화도 해주고 사진도 보내주고 하니 이제 점점 지쳐가고 감정이 상했습니다. 먼저 알아서 보내주면 좋을 텐데 제가 이렇게 매달려야 겨우 yearly 2장씩 보내주니 마음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늘상 돌아오는 건 바쁘다는 핑계였지만 저도 바쁘게 사는 사람인데 뭐가 중요한지는 알았습니다. 아들에게 절한 존재는 맨 밑바닥이었던지 저도 기분이 좋질 않아서 이제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며 살았습니다. 다시 바쁜 날이 돌고 돌아 명절날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아들은 못 온다 했습니다. 사진으로 보니 손주는 이제 태어난 지 반년이 되어서 머리카락도 많이 자라고 더 인물이 났습니다. 저는 이번에 올까 싶어서 냉장고에 한가득 장을 봐온 것을 두고 한숨을 쉬며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이고, 언니 아들 돌아왔다면서 명절날 이번에 안 내려온대 2억씩이나 보태줬다면서 명절 때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지. 나 몰라라 한 건 아니고 음식점이 많이 바쁜 것 같아. 이제 곧 돌잔치라고 하니 그때 올라가서 보면 되지. 요새 명절 챙기는 사람 뭐 얼마나 된다고. 6개월짜리 손주가 움직이면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은 건 이해했기에 당분간은 제가 혼자 움직이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는 했습니다. 저도 그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온몸이 성한 데가 없었는데 나중에 서울에 올라갈 기회가 있으면 병원 검사를 잡아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며느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우리 무진이 이번에 돌잔치 하려고 하는데 어머님께서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보고 싶으셨지요. 그럼 많이 보고 싶었지. 우리 손주 돌까지 키우느라 고생 많았다. 참 혹시 그럼 친정 부모님도 태국에서 오시냐? 저희 친정 부모님도 일단 오신다고는 했는데 못 올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해요. 나중에 2돌 전에 일본 태국 갔다 와야죠. 그때까지는 애 비행기 값이 무료기도 하고요. 친정 부모님께도 다녀와야지 기다리던 손주인데 얼마나 이쁠고 며느리와 간만에 화기애애하게 전화통화를 잘 마쳤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보지 못할 것 같았는데 이번에 돌잔치에 가게 되니 다행이었습니다. 돌잔치 업체에 계약을 했는데 11시 시간을 잡았다고 해서 어차피 저희 동네에서 서울로 간다 해도 도착을 제때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럴 바에야 어차피 병원도 들려야 할 계획을 잘 짜보기로 했습니다. 미루고 미루던 서울행병원 나들이도 그때 한꺼번에 잡았습니다. 계획으로 치면 일찍 가서 병원 검진을 받고 근처에 모텔이나 이런 곳을 잡으려 했는데 노인 혼자 들어가려니 삭막하고 무서웠습니다. 아들 내에서 하룻밤 자고 가면 딱이긴 한데 어느새 멀어져 버린 느낌이라서 전화하기가 겁나기는 했습니다. 웬만하면 아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핸드폰을 두드리며 외지지 않은 곳 위주로 찾아보았는데 마음에 드는 곳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혹시나 몰라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 내외 연락을 한번 해볼까 했습니다. 막말로 제가 2억이나 아들 내줬는데 이 하룻밤도 신세 못 질까 싶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보았지만 역시나 바쁜 집 부재중으로 남았고 곱씹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보았습니다. 다행히 전화를 받는 며느리였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모레 돌잔치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지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돌잔치 해주는 건데요. 어머님 돌잔치 당일날 몇 시쯤 오세요? 조금 일찍 오실 수 있으시면 가족 사진 같이 찍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 사실은 내가 내일 아침 일찍 나간다 해도 11시에는 도착을 못할 것 같아서 지금 고민 중이구나. 아, 그럼 하루 일찍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일찍 오시면 어디서 묵으실 때는 있으세요? 짐진 며느리는 서울까지 온 제가 어디서 머무는지 궁금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물어봐줘서 마음이 놓여 대답했습니다. 내가 서울에 아는 사람이 어딨겠니? 모텔 찾아보고 있는데 쓸데없이 겁만 많아서 막상 예약을 못하고 있단다. 아, 그러셨구나. 그럼 차라리 하루 일찍 저희 집에 오실래요? 다니는 병원이 어디예요? 이제껏 아들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울 한복판 어디선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며느리가 얘기하기로는 제가 다니는 병원과 아들집 그리고 돌잔치 장소까지 다 크게 벗어나지 않는 지역이라 했습니다. 참으로 잘 되었다 했고 며느리도 그럼 집에 오시라고 하길래 저는 아들의 집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묵었던 마음이 쑥 내려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며느리 말 한마디에 세상이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자식한테 2억씩이나 줬을 때 아들은 전혀 망설임 없이 당당하게 가져갔는데 정작 내가 서울에 와서 갈 곳 없어 하룻밤만 재워달라 하더라도 눈치를 잔뜩 보는 실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랑 생각을 달리 먹기로 했습니다.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들 랩에 불편할까봐 알아서 피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어쨌거나 며느리가 괜찮다고 했고 집 주소까지 주었으니 저는 안심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샀습니다. 제 짐이 아니라 아들을 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담근 열무김치, 된장, 참기름이랑 들기름, 그리고 식당에서 만든 반찬인 무나물이랑 호박, 고지나물, 들깨, 연근무침 등 골고루 쌌습니다. 옆집 민재 엄마가 직접 농사지은 감자와 고추도 봉지에 넣었습니다. 전부 다 으쌰하고 들어보니 생각보다 무거워서 노인정에서 기념으로 준 카트에다 바리바리 다 싸서 끌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보면 또 언제 볼지 몰라 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 만날 생각에 잠이 잘 오질 않았습니다. 이리저리 뒤척이다. 새벽녘이 되어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당일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병원 예약 때문에 일단 일찍 첫 차로 나와서 모자른 잠을 자고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계획대로 병원 진료를 본 후 점심을 먹고 결과를 들었는데 몸이 안 좋아진 것에 비해 수치는 양호해서 안심했습니다.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 보인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환하게 웃음이 났습니다. 아주 돌잔치가 내일이라서 오늘 아들네 집에서 자고 가요. 전 괜찮은데 애들이 자꾸 자고 가라지 뭐예요? 천연덕스럽게 얘기하자 의사는 자식 잘 키우셨어요. 어머님 좋으시겠어요. 하며 맞장구를 쳐주길래 고맙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참으로 가벼웠습니다. 그날따라 참 택시도 잘 잡혔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아들 내외네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손주를 보러 가는 것이었으나 솔직히 내 자식인 아들이 더 보고 싶었습니다. 바깥 풍경을 보니 서울은 그동안에도 참 많이 달라진 듯 했습니다. 벌써 집을 나선 지 5시간이 넘어가고 있었는데 지치긴 해도 곧 만날 아들 식구들을 떠올렸습니다. 택시비가 3만 원 가깝게 나왔는데 조금만 더 보태면 숙박비 나오겠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게 됐습니다. 도착해보니 아들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래돼 보였지만 깨끗해 보이는 아파트였습니다. 동네가 딱 봐도 번화가인 게 비싸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이런 좋은 아파트 살아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제가 준 2억은 유용하게 썼구나 싶었습니다.
내 아들 식구들 지낼 펀듯한 집이 있으니 2억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입구동이라 크게 헤매지 않고 독해서 1층에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받지 않고 아들이 받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절로 반갑게 들뜬 겁니다. 철우야 나왔다. 집에 있는 모양이구나. 문 좀 열어다오. 1층에 도착했다. 열어드릴게요. 아들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문이 열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참 힘이 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까지 올라가면서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며 옷 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네 집에 온다고 꾸몄는데도 촌스러움이 절절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얼른 가방에 있는 혈색 있어 보이는 립스틱을 쓱쓱 바르자 엘리베이터가 18층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반가워할까 싶어 벨을 눌렀는데 아들은 어색한 얼굴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짐을 내팽개치며 아들에게 다가가 얼굴을 만지자 눈물이 났습니다. 돌된 아이의 아빠치고는 나이든 중년이 되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의 눈에도 제가 많이 안쓰러웠던지 제 손을 잡아주었고 저도 아들처럼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뭐 라면 끓여드릴까요? 집에 반찬이 딱히 없어서. 바빠서 챙겨 먹기도 힘들지. 그럴 줄 알고 내가 반찬을 좀 싸오긴 했다만 같이 먹겠니? 저는 애써 가지고 온 반찬을 내놓았습니다. 아들이 좋아할 만한 나물과 김치 같은 반찬을 내놨지만 아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저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에그머니나, 네가 살 뺄 데가 어딨다고? 내일 돌잔치잖아요. 나 살 빼서 사진 잘 나와야지요. 나중에 제 아들이 볼 사진에서 아빠 못생겼다 하면 어떡해요? 별소리를 다 한다. 얼마나 힘들게 낳아줬는데 얘기만 들어도 고맙다 할걸. 자식은 모르죠. 부모만 기억할 뿐이에요. 얼마나 사랑 주면서 아끼고 키웠는지. 아들의 말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도어락이 울리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아기띠에 안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힘들까 봐서 단번에 현관문으로 가서 아이를 얼른 안았습니다. 볼이 통통한 게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쁜 손주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다가갔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들 어렸을 적을 보는 것 같아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1번만 안아봐도 되냐고 하니 조심스레 안게해 주었습니다. 귀한 아이인 만큼 잘 먹였는지 안을 때 살짝 휘청거렸지만 그것마저 사랑스러웠고 참 예뻐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뭘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하면서 보지도 않고 냉장고에 착착 집어넣었는데 알아서 챙겨 먹겠지 싶었습니다. 아이를 보면서 기저귀가 묵직해 보여 갈아야겠다 싶었는데 며느리가 부엌에서 제가 만든 음식을 정리하고 있어서 제가 기저귀를 갈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기저귀를 가져와서 갈려는 것을 보고 제가 갈겠다 해서 벗겼는데 그 순간 사랑스러운 녀석이 발사를 하는 바람에 온 주변이 소변으로 튀고 말았습니다. 제 얼굴까지 말이죠. 아들이 눈살을 찌푸렸고 며느리는 그 모습이 웃겼던지 기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저 또한 웃음이 나서 얼른 닦으면 되지 싶어 기저귀를 채우고 걸레로 닦았습니다. 며느리는 씻고 오시는 게 좋겠다며 옷을 내주었고 저는 샤워를 한 뒤 며느리가 준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손주는 우유를 먹고 나서 잠이 든 상황이었습니다. 손주 덕분에 웃었으나 막상 잠이 들자 아들 내에서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스포츠에 빠져 있었고 며느리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뭐 도울 거 없냐 했더니만 그냥 앉아 계시면 된다 해서 우두커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자는 손주 얼굴이라도 볼까 싶어 아기 침대에 있는 쪽으로 갔는데 너무 사랑스러워서 자꾸만 시선이 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애 깬다고 저를 밖으로 나오라 했습니다. 며느리가 차린 저녁을 먹었는데 열심히 부엌에서 뭔가 하는 것 같더니 결국 배달 음식이었습니다. 찜닭을 시켰고 일회용 접시와 나무젓가락을 내놨습니다. 음식에서는 조미료 냄새가 나서 먹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절 생각해서 시켜준 거니 맛있게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밤이 지나면 돌아가야 하는데 여태까지 아들과 대화도 많이 나누지 못해 계속 말을 걸어봤지만 돌아오는 건 단답형 대답뿐이었습니다.
이런 걸 기대하고 온 건 아닌데 저를 신경 쓰지 않는 아들에게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니 며느리는 일회용 접시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는 얼른 주무시라며 방을 내주었습니다. 깨끗한 이부자리에 누웠지만 하루를 되돌아보며 아들과도 며느리와도 대화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생각이 많아지는 밤이었습니다. 내일 있을 돌잔치를 위해서 푹 자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가 문득 정신이 번쩍 들며 돌반지를 깜빡 잊었다는 생각이 들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제일 중요한 돌반지를 잊었네. 이러다가 어쩌나 싶어 시계를 보니 이미 밤 9시가 넘었습니다. 금방 문이 닫혔을 텐데 내일 아침 10시에 돌잔치 장소에서 가족 사진을 찍는다는데 반지를 언제 사나 싶어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일단 주변 금은방을 찾아보려고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중요한 얘기인가 싶어 조심스레 기척을 낮추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들이 얼마나 대화에 집중했는지 제가 나가는 것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말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가게가 초반에 잘 되더니 몇 달째 계속 적자네. 가게 내놔도 안 나가고 차라리 엄마더러 인수하라 그럴까? 다 망해가는 가게를 어머니께 인수드리면 어떡해? 당신이 월세 비싼데 얻어서 그거 감당하기도 힘들 텐데. 엄마 돈 좀 번 걸로 계약 기간까지만 메꾸고 나오면 되지. 운 좋으면 정말 인수할 사람 찾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머님을 서울로 오게 하시겠다는 거야? 이 집도 월세인데 가게 월세까지 다 감당하실 수 있을까? 이 집 아니더라도 엄마는 혼자니 방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우리 가게 직원들 쉬는 골방 있잖아. 거기서 지내시면 돼. 난 엄마 가게를 해야겠어. 인터넷 찾아보니까 맛집으로 소문났더라고. 아파트도 으리으리하게 좋잖아. 그것도 명의 변경해달라 하면 엄마 말만 잘하면 해주실 것 같은데. 당신 참 못됐다. 우리 엄마 아니니까 나는 상관없지만 좀 걱정은 된다. 우리 아들이 당신처럼 될까봐. 내가 엄마한테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집이랑 가게랑 바꾸는 거잖아. 엄마가 손맛이 좋으니까 우리 가게를 다시 살릴 수도 있지. 태국 음식도 모르시는 분이 어떻게 태국 음식점을 살려? 아, 난 모르겠어. 당신이 돌잔치 끝나고 알아서 해. 어차피 어려서 어딜 가든 상관없어. 차라리 시골이 더 좋지. 아파트보다는. 흙 만지면서 마음껏 뛰어놀고 텃밭에 농사도 지으면서 우리 식구들끼리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저는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아들이 말하는 우리 식구라는 말 속에 저는 없었습니다. 아들의 진심을 확인하게 되며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